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황혼이혼. 별거 중인 아내가 아이를 안 보여줘요. 피싱 범죄 수거책이 된 아버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런 설치 의무가 잘 이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사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 촉진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 사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서 분양 요청자와 협의해서 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 시정명령의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폐기물시설 촉진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5만 톤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을 안정적인 처리 여건이 조성돼 기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법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건설 폐기물법에서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포하도록 하였으며 건설 폐기물 시행령에서는 공포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 발생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단지 개발하고 네. 나서요. 근데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잘 만들지 않았던 네.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쨌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네, 강제할 수 의무화했고, 있는 규정도 좀- 강제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지자체까지 개입할 수 있는 네, 근거 맞습니다. 규정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과 시정 명령까지 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과태료인가요? 이게 벌금일까요? 이행 강제금이군요. 네, 이행 이행강제금 강제금을 보완 기준이 최대 마련돼가지고 3천만 원까지. 네. 좀 부담이 될 것 같으세요? 그 사실 이제 네.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강제하는데 효력이 좋겠지만은 예, 예. 또 기업도 활동의 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처음 약간 생기는 규정이다 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더 설정된 것 같습니다.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폐기물법하고 폐기물 시설 촉진법이 같이 이제 연동돼서 네. 조금 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오염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자제시키겠다라는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의미가 있는 법률이니까요. 잘 시행이 돼서 뭔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 오염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좀 이슈가 됐었던 법령인데요, 변호사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 해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혀서 최종 폐기가 된 후에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 첫 여야 합의 법안인 만큼 변호사님, 새로 바뀌는 전세 사기 특별법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2024년 9월 10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같은 날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총 5가지 정도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2024년 8월 28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재석 의원 295명 및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LH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경매를 낙찰받아서 이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을 하게 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더 거주할 수가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을 하였고 여기에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가 있어서 최대 7억 원 구간까지 세입자에게 피해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안에 없었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뭐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LH가 네. 개입을 해서 최대 피해자에게는 20년 동안 공공임대 형태로 조금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네. 내용 하나하고 피해 금액이 7억 원으로 좀 상향됐다라는 부분이 좀 네. 소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안이 작동하려면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게 핵심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예. 근데 LH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LH에는 그야말로 이제 좀 과부하 상태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등 기존 업무에 더해서 정부의 임대주택 매매 확대 정책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대하고 중차대인 업무와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이제 뒤따르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피해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최소 보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매 차익이 최우선 변제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최소 피해 금액을 이제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감정과 경매 낙찰가 사이에 이제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많은 반면에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들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이제 정부 대책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LH 사실 이제 부동산 마피아라고도 또 불리면서 처벌도 좀 많이 받고 징계도 좀 받았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LH가 사실은 전 국토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좀 과부하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기 하우징 그러니까 GH나 혹은 네. 서울 하우징 SH나 좀 이렇게 지자체별로 좀 분배해서 업무를 다르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H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아무래도 또 인력과 예산이 좀 핵심이 돼야 될 것 예, 예.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마련이 필요해 LH가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좀 이런 연계되는 정책들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LH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LH가 가장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전문 인력들이 다 LH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파견 근무든 아니면 새로운 뭐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뭐 SH나 GH나 혹은 다른 각각의 지자체들에게 조금 더 분산해서 이런 왜냐하면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금 뭔가 대응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에게 좀 내려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만.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님 의견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예. 네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 지역이 이제 일부 지역에 특정돼 있는 경우들이 있긴 네네. 하고 이제 특정 이제 지역 역시 이제 뭐 네네. 경기권이라든가 네네. 이런 지역이 특히나 이제 피해자들 좀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 예, 예,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경기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된 협업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피해 보상이 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실은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네. 시민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네. 지방에 이제 좀 노령 인구들 이런 쪽이 좀 또 피해를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속속들이 좀 들어가려면 지자체에서 배분해서 받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인데요. 매년 여름철마다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캠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차박 명소마다 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차박이 혹은 이제 캠핑 성지로 불리는 예, 강원도 평창군의 이제 대관령면 옛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가 예, 예. 일부 차박 캠핑족의 몰상식한 형태로 인해 가지고 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관령 휴게소는 옛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 길목에 위치한 휴게소로 예, 예. 사진이. 네, 해발 이제 830m에 있는 고지대라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습니다. 네, 대관령의 이제 8월 평균 기온은 19.7도이고 네네. 197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나타난 적이 없어서 차박이라든가 캠핑족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8일에 이곳 화장실에서 이제 급수, 샤워, 빨래 등을 하는 차박 캠핑족으로 인해서 네. 물 사용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휴게소 영업장이 단수가 발생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인 이모 씨는 저녁 시간만 되면은 난민촌처럼 이제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하는 사람까지 있다며 물을 40리터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에 물을 담으려고 줄을 서고 심지어는 이제 샤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해당 휴게소는 지하수를 쓰고 있어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게 되면은 물을 다시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지하수를 모터 펌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전기료도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도 이제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7월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가 92개, 그리고 이제 재활용 마대자루는 67개에 불과했던 반면 지난 7월 한 달간 쓰레기를 치운 데 쓰였던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196개고 80리터 재활용 마대자루는 177개로 이제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올해 7월, 8월 지금까지도 9월까지도 폭염이 네. 너무 덥잖아요. 예, 많이 정말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사실 대관령만큼 시원한 곳이 없어서 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대관령으로 몰려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이 덥다 보니까 가서 좀 피서나 휴가를 좀
보내고 싶어서 갔는데 네. 휴게소에서 네. 또 샤워도 하고 네. 이런 총극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료하고 수도세도 많이 나오는데 이 쓰레기 문제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가 거의 3배인 것 같아요. 마대 자료가 거의 지금 보면은 네. 3배. 저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거는 혹시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관령 휴게소 측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휴게소 측에서요. 예. 지자체나 이쪽에서도 또 개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정부. 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올해가 너무 더워서 발생한 거면 뭐 또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 제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대응책이라든가 네. 확실히 이제 쓰레기라든가 혹은 이제 뭐 샤워 시설 급수 관련해서는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이제 뭐 네. 이게 이제 공공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사안이라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이 기후 위기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네.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부 비양심적인 차박 캠핑족들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환경 오염과 주차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몇 년째 반복되어 온 문제지만 뚜렷한 어떤 단속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각 지자체와 기관들만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20일부터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단속 규정이 있네요. 이제 네,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주차장법이 이제 네. 2024년 3월 19일 날 일부 개정되었었는데 네네. 이번 이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제 20일부터 시행된 예정에 따라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서 비양심적인 차박이라든가 캠핑족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용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조치도 이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라든가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공유 이동장치 운영업체라든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 경기 입장권이라든가 네.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네. 다뤘었던 적이 있는데 캠핑과 차박도 좀 좋지만 확실히 우리 국민들께서 에티켓을 좀 지켜서 이렇게 캠핑과 차박 즐기셨으면 좀 이런 불필요한 불협화음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어머니 관련해서요. 예. 어머니를 제가 작년에 7월에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네. 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3개월을 다시 모신다고 하고, 네. 근데 그때 막 취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못 찾아뵙고 그러다가 네. 작년 12월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학원, 그 취직한 학원에서 지각하기 직전이라서 전화를 제대로 못 받고 끊었어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사실 예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이후부터 약간 엄마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고, 네네. 저랑 면회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고서 요양원에서는 이제 어르신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는 면회도 오지 말라 그러고, 제가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머니가 예전에 정신병원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다 쫓아내서 각자 살다가 문도 안 열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찾아왔더니 그때 문을 열어주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걷지도 못하시고 좀 방치되어 있으셔가지고 제가 제 어머니 요양 등급 알아보고 요양을 모셨던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저랑 같이 살고 싶고 엄마랑 너무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은데, 네. 어머니는 정신병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때 빨리 끊어서 이제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양원에서는 자식들이 일해야 되니까는 네. 안 보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엄마를 세뇌시키는 것 같으세요. 네. 그 처음에는 저한테도 막 전화를 하루에 10번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잘.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엄마가 되게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에 모셔서 매일 보던가 아니면 제가 모시고 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요양원에서는 엄마가 나가면은 좀 손해니까는 이렇게 저를 면회도 못하게 막고 있어서, 네.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른 변호사님은 어머니 예전에 정신병원 입원했던 입원 기록서가 있으면은 제가 법적인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혼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원하면 엄마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요양원이 거부 의사를 밝혀도 제가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유일한 법적인 보호자신 것 같고, 자녀분께서. 근데 지금 면회를 하고 싶은데 면회를 할 수 없고, 요양원 측에서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요양원을 옮기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전화 주신 거죠? 네. 네네. 옆에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작년 7월에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던 사안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요양원의 그 계약 당시에 어머니가 직접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담자님이 이제 보호자로서 계약을 하셨을까요? 계약서 따로 작성한 기억이 없어요. 그 따로 뭐 안 작성. 입원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작성하진 않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이제 면회는 직접 가보셨나요? 갔는데 네. 요양원에서는 계속 어르신이 거부한다고 막 이렇게 좀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요양원 측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이 거부한다고 전해만 들으신 상태이시고요.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그 네. 요양원에서 원장님이 네. 좀 약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식들한테 좋지가 않다. 자식들 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자식들 면회하고 보려고 그러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 엄마도 이제 그렇게 요양원 원장님 통해 전화하기는 네. 제가 엄마도 그 말을 이제 믿으시고 네. 저한테 이제 안 보려고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발적 입원이신 거 사안이면은 이제 원래 자의로 이제 퇴원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원 네. 당시에 이제 뭐 보호자가 이제 원해가지고 이제 동의로 입원하신 경우에서도 이제 보호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자의로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네. 어머니가 자체가 이제 뭐 퇴원을 원하시지 않는 상태거나 혹은 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면회를 그냥 이제 거절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어머니 의사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어머니가 이제 네. 과거 조현병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해를 네. 이제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네.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법적 조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네. 성년 후견인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의 재산 관리라든가 신상 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네. 이제 뭐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그 상속인 일부가 이제 직접 수행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 성년 후견인을 이제 선임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해달라. 어머니 의사 네. 표현을 이제 지금 제대로 돼서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가사조사관이 이제 파견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의사 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성년 후견인을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상 보호 조치들을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성년 후견 계시는 네 저만 그 할 수 있나요? 어머니도 법원에 출석해야 되나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출석이 어려운 상태면은 이제 조사관이 또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네. 그 상속인이라든가 그 관련된 가족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를 하면 어머니가 일단 싫다고 하셔도 네. 제가 제가 어머니를 근처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본인이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치매로 혹은 이제 뭐 조현병에 이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성년 후견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혹시 혹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제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진정한 의사 네. 표시로 있어서 내가 이제 면회를 하고 싶지 않다, 혹은 이제 뭐 네. 퇴원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라 가지고 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정신병원 거기 가서 입원했던 기록을 뗐는데 노트 한 권으로 되게 두껍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병이 좀 많이 심각했다는 거 알 수 있었고 네. 거기서도 지금 본격적인 언행을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의사 표현을 하시는데 좀 약간 일관적이지 않으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으로 좀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죠. 이제 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그 입원을 했을 때 어떻게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자발적 입원이 있을 수가 있고 비자발적인 입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제 보호 조치라든가 행정 입원이라든가 응급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자의로 퇴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처럼 이제 자의로 입원을 한 거라든가 보호자가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입원한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자의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의 자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어머니 자의와 다르게 그냥 이제 네. 요양원에서 이제 입원을 이제 면회도 거부를 하고 어머니 의사표시도 이제 다르게 전달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네. 뭐 형법상으로는 이제 감금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노인복지법상으로는 이제 학대죄도 또 될 수가 있는 사안인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또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이제 결국 이제 어머니 의사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그 후견인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성년 후견인은 그러면 법원 가서 제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사안과 관련해서 좀 네. 얘기를 더 나눌 테니까요. 전화는 끊으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는 거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보면 어머니가 자발적 입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보호자로서 지금 상담자님이 네.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뭐 따로 작성하신 게 없다고 하시면은 이 입원 자체는 아마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신 사안 같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 의사가 이제 자발적인지 혹은 네. 이제 진인지 아닌지를 알 네. 수 없는 사안이래 가지고. 네, 제가 네. 궁금한 점은 어머니가 입소를 할 때 네. 이분이 같이 따라갔었던 네, 건지 네. 아니면 어머니 혼자 가신 건 아니시겠죠? 예, 저는 같이 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입소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상담자님한 좀 이제 얘기하실 때 네. 입소 자체를 이제 같이 안 간 것처럼 얘기가 살짝 들려서 네. 만약에 어머니 혼자 가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냥 이제 본인이 입원 원하시면 원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혼자 입원하신 거면 빼내려고 하는 것에 의사를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나는 이제 요양원 자체에 만족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 계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상담자님 분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분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의사를 이제 바꾸려면 다른 이유들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근데 사실 가장 네. 답답한 것이 뭐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입원을 한 사실은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건강하시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치매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못 만나게 하는 걸로 의심되는 것처럼 네.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차단하는 경우에 네. 법적으로 강제해서 제가 상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면회 거절 사유를 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장은 이제 다른 면회 거절 사유는 사실은 이제 어떤 거절 사유를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소명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통상적으로 이제 면회 거절 사유로 많이 썼던 게 이제 코로나 유행에 대해 가지고 네. 코로나로 인한 이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제 면회를 거절하는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별도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 방역 조치가 이제 없고 기존에 2024년 5월부터 이제 코로나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이제 관심으로 하향 조절을 해가지고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제 공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 차원에서는 이제 면회 금지를 강제할 법령이라든가 제도 근거가 따로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회 신청을 하면 면회를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뭐 당장 이제 응급적으로 뭐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특별한 이제 사유를 이제 소명을 하지 않는 한 이제 네. 면회 신청을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둬놓고 네. 못 만나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밖에서 가족들이 면회 거부에 대한 부분을 좀 면회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억지로 가둬놓는다면 이제 노인복지법상 이제 학대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고 네네. 형법상에도 이제 강금죄에 강금죄가 해당할 되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이제 감금하는 거는 당연하게 이제 불법 행위가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결국은 고소를 네,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빠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오빠분은 연락 두절이 됐는데 만약에 오빠분까지 동의받아야 되는 사안들은 없는 겁니까? 동의 입원인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한 입원 보호자가 아마 이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오빠가 동의자였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이제 오빠에 대해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오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대신 다른 후견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결책 제시 감사합니다. 상담자님께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화면 볼까요?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정확히는 어머니 혼자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부모님께서 결혼한 지 올해로 43년이 됐습니다. 없는 집 맏아들에게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괴팍한 시아버지와 질병으로 인해 짜증만 내는 시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홀로 8식구의 삼시세끼를 책임지셨죠. 물론 중간중간 밭일이며 농사일도 하셨어요. 어머니 말로는 그 시절 잠을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누적이 됐는지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세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며 적은 월급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 동생들의 학비며 생활비, 결혼자금 등으로 다 쓰여서 저희 가족은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반지하 전셋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버지 역시 성격이 너무나 가부장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드셨고 완치 상태로 음식점 주인과 싸우거나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경찰서에서 데려온 적도 여러 번입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말씀한 적은 없지만 폭력도 있었을 거라는 짐작은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면서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매가 다 출가를 했으니 지금이라도 자유롭고 싶다며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세요. 자신은 외도한 적도 없고 회사 다니며 근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혼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 생활이 길다 보면 재산 분할도 걱정입니다. 아버지 성격상 어머니가 번 돈은 한 푼도 없다며 분할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요즘 고령화다 저출생이다 얘기가 많은데요. 노령 인구가 늘면서 황혼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네, 그 이제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건수가 예. 3만 8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혼한 부부 중 세 쌍 중 한 쌍은 황혼 이혼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아, 엄청나게 많군요. 지금 3만 8천 건, 거의 네. 4만 건에 육박하는데요. 사연을 보니까 상담자분의 어머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계신 상황인데 변호사님,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예.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 합치가 예. 있다고 한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나 의사 합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담자분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청구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네. 별다른 둘 다 지금 의견이 난 잘못이 없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민법 네.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한 이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든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괴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든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제 좀 애매한 사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요 사유 이제 민법 840조 사유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괴팍한 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 아버지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했다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어머니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좀 입증이 안 돼서 좀 어렵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입증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유책 사유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들을 좀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뭐 폭행 관련해 가지고 병원이라도 가셨다고 한다면은 네. 진단서라든가 이런 치료받은 기록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솔직하게 우선은 얘기를 네, 해야겠죠. 맞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된 문제 지금 상당히 이 결혼 생활의 유지 기간,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지금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재산 분할 안 해준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하면 네. 어머니는 특별히 어떤 경제 활동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재산 분할 대상되는 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혼인 중에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더라고 네네네. 하더라도 공동 소유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안과 같이 어머니께서 직업이 없었더라도 긴 혼인 기간 동안 육아 및 가사 노동을 한 것이 부부의 협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이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 재산들 중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잘 없고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이제 긴 걸로 보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5대5 정도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형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동이 이룩한 재산이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니까 어머니는 뭐 경제활동 안 했더라도 받을 수 있다. 네, 가사라든가 육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에 대해서 기여한 것으로 이제 판단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결혼한 지 9년 만에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결벽증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좀 깔끔한 편이구나, 살림 잘하겠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니 도가 지나친 아내의 결벽증이 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 횟수가 늘었고 이제 8살인 아이에게도 정리정돈과 세균오염에 집착하다 보니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내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긴 대화 끝에 이혼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약간의 시간을 두자면서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라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제가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나왔는데요.
처음엔 혼자 자유롭게 살다 보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연차를 내고 하교 시간에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 등하교를 도와주는 돌보미 분께서 계속 저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아빠고 아이 엄마한테도 오늘 아이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돌보미 분이 자신도 아이 엄마에게 아이 아빠를 포함해 아무도 아이를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아이 얼굴만 보고 헤어져야 했는데요. 아내에게 전화해 따지니 별거 기간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니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다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이혼 절차를 밟기 전인데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혼 전에 별거 하면 이런 상황들 정말 많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아이를 이제 뭐 양육을 먼저 시작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남편분이요? 네, 그렇게.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나요? 예, 뭐 근데 이제 어차피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녀의 복지를 이제 가장 네네네.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양육 환경을 이제 우선적으로 구축을 한 네네. 다음에 이제 뭐 이혼 소송을 나중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양육권을 들고 오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그 면접 교섭권을 사전 처분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사전 해서 처분으로요? 네, 그 면접을 먼저 하면서 자녀와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 처분 신청을 해서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이를 숨겨놓고 못 만나게 집에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사전 처분 혹은 이- 감금죄 이런 거 고소도 됩니까? 그 이제 어차피 아내도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자녀에 대해서 네. 자녀의 의사를 반해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감금죄는 안 될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이제 아내가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 하면 예. 이제 친권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내의 그거에 반해서라도 이제 부모 그러니까 남편의 친권 네. 자체도 이제 강력하게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전 처분을 아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만약에 아내의 의사와 반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들고 오겠다, 혹은 이제 자녀의 의사와 반해서 네. 내가 억지로 들고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 이제 신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자녀가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전 처분을 하고 양육권 확보를 좀 하려고, 왜냐면 유대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쓰는데,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또 이제 양육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 들어가면 양육비 얼마 해야 될지, 얼마 배분해야 될지 그것 좀 기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제 양육비 예.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해가지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이제 제시를 한 것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양육비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정해지게 경우가 많은데, 이제 부모의 합산 소득 및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가지고 양육비가 이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 교섭 사전 처분 신청을 하고 유아 인도 사전 처분 신청 등의 좀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얻으시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미리 좀 예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채권 추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현금 회수 업무였는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과 연루돼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현금 외의 수표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정황이 없으셨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전달한 금액은 총 1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이 업무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무척 당황한 상태인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경우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모르셨는데요. 이 사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안타까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몇 년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뭐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는 이들한테 법적 처벌의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기방조죄 말고 또 다른 제목들이 좀 적용이 되나요? 네, 그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기 예. 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현금을 수거하는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뭐 증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이 아, 있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이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증명서, 뭐 금감원 증명서, 네. 무슨 또 뭐 보험사 증명서 이런 걸 전달하면서 돈 받아오는 네. 형태. 또 그것도 다 위에서 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죄로 좀 처벌받는다. 지금 아버님처럼 상담자 아버님처럼 피싱 범죄에 연루된지 좀 모르고 그러니까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가 알고 보니 범죄들과 관련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례 이런 경우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범죄가 치밀해짐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이제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하는 줄 알고 속아서 이제 수거를 한 행위들도 이제 종종 이제 발생을 하고 예, 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사건 두 개가 이제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2024년 8월 21일에는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부부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서 1, 2심 모두 이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2024년 9월 5일에도 아르바이트 업체에 속아서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했던 10대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로 최종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죄보다 유죄가 좀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제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은 사건들을 합니다만 무죄 나온 뭐 대학생들 뭐 진짜 몰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어떤 모르고 현금을 전달한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무죄를 예, 한 예. 게 받아본 사건이 예, 예,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취업 당시부터 면접이 있었었고 네. 자기가 이제 여기 정당하게 취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 이제 정장을 입고 다녔다든가 혹은 이제 뭐 네. 자신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를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정당하게 이제 월급을 받았다든가 혹은 네. 이제 실제로 받는 비용이 턱없이 이제 크지 않는다든가 네네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서 진짜 이게 자기가 월급 받고 한 네. 것처럼 느끼는 거군요.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액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네. 모를 수가 없다가 이제 수사기관의 사실은 또 이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에 30만 원 받는 게,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뭐 10분에 30만 원 받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뭐 100만 원 받는 게 고액 알바 아니냐? 고액 알바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범죄 그러니까 고의냐 혹은 이제 모르고 했었냐라는 예. 것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네.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사기 방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한 사실에 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좀 중요하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범행의 기간이라든가 범행의 액수 그리고 이 범행의 방식 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그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네.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 이제 좀 고민을 이제 음. 해봐야 됩니다. 재판장이 또 그런 부분 또 다 예, 감안하니까요.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1억 6천만 원의 현금을 좀 수거하는 일을 하시고 150만 원을 입금받았어요. 이 수준이면 범죄로 인한 실질적 이득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이 금액이면 이제 상당히 작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억 6천에 비해서는요. 네, 근데 이제 공범자에 해당하는 건 어떤 식으로 이제 금원을 수령하면은 공범자에 그렇죠. 해당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전액 배상에 대한 책임 부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액이 작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유무죄에 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이제 참작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적다라는 사실은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소 과정에서 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주 짧게 이제부터 좀 상담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아버지께서 이제 본인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이제 그 피해자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이제 그 자신이 신분을 밝힌 사실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어떠한 경위로 돈을 받았던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대담하게도 공식 이제 구인 공고를 통해서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